미국은 결정적으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외부에 달러를 공급하고 외부가 자기를 넘보지 못할 만큼만 성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순환 고리에서의 패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 투입할 달러 자금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관세를 매기고 그것을 완전히 고정화된 관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달러에 의한 패권 조절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모순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수 물가는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그 오름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물가 압박을 유지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중으로 보셔야 되는데, 물가 오름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사실상 이제 전년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플러스 폭이 상당히 높은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운송 서비스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렌트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푸드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작년도까지는 전년비 기저효과 때문에 빠졌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메디케어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보면은 다 미국의 내수 살림살이 서비스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차지하는 CPI, 전체 CPI에 대한 기여도가 사실 다 합쳐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분야를 다 합쳐도 대략 이제 30% 내외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이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분야가 우리가 에너지 쪽 분야인데, 에너지 쪽이 사실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사우디가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고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음 프레이즈, 그러니까 다음 이제 올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소득의 기반들이 상품이나 모든 서비스를 사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투원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아시겠지만 돈에 잠김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린 돈은 많고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린 것 같지만 돈이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그것보다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통화 유통 속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M2 혹은 M1, 이제 통화 대비 GDP 수준인데요. 풀린 돈에 비하면 GDP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뎌요. 경제는 좋다고 한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어디론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수 물가가 무조건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빠질까요? 미국도요,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고 결제 시스템이 좋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얘기한 섀도우 이코노미라고 하죠. 세금으로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돈의 흐름이 중간에 가다가 끊겨버리는 돈들, 지하 경제라고 표현도 하겠는데, 사실상 불법적인 거를 제외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범죄와 관련되는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돈을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규모로서 돈을 계속 숨기는 돈들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돈들이 GDP 전체 GDP에서 거의 한 8%, 9%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 9%면은 되게 작은 것 같죠. 사실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는 50%니까. 근데 규모로 보시면요, 미국이 명목 GDP가 24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 4천억 달러가 돈에 숨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무조건적으로 돈이 풀린다고 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물가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돈들이 전부 다 쓰여지지 않고 일부 소실이나 왜곡이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렸다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조금 제한이 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상품, 특히 비중이 높은 상품, 미국도 우리가 이제 3년 전, 2년 전 기억해 보시면 유가가 높아지면 사실은 생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생산 비용과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공업 제품들의 가격이 모두 다 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상승을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2% 중반대에서 3% 내외에서 계속 변동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행인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화석연료나 전통 에너지를 갖다가 일부 사용하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부분에서
안 그래도 이제 전체 글로벌 유가가 이제 좀 빠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석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다면 기업의 생산 비용 자체는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은 미국의 AI는 이제 지금 자동화에 있는 생산 공정이 완전히 AI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AI는 결정적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주 쉽게 하면 인건비나 고정으로 들어갔던 고정 관리비들은 상당히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요소가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횡보하거나 이제 2% 중반대 혹은 2% 중후반대로 횡보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이 가져오게 될 경제정책의 변화, 그리고 미국 경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욕심쟁이란 표현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전형적으로 노동을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삼면 등가라는 이제 랜덜레이나 현대화폐 이론에서 말하는 삼면 등가의 이제 법칙들이 있는데 뭐냐면 대외에서 금융 수지, 아주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다 끌어오죠. 그러니까 금융 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끌어오는 주체는 누구냐? 정부죠. 정부가 끌어와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가계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와 정부가 이제 내수의 중요한 주체자라고 한다면 정부는 항상 적자예요. 지금까지 정부는 적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로 정부는 적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계는 계속 흑자 재정이에요. 계속 흑자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해서 미국의 가계는 특별히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지만 노동소득이 메인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정부의 적자 재정 때문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외부에 있는 경상수지, 이제 수출보다 항상 수입이 많게 되는, 왜냐면 가계가 부자이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밸런스는 항상 또 적자를 발생하죠. 하지만 또다시 금융수지 흑자를 통해서 돈은 또다시 유입이 되죠. 이런 패턴으로 소위 얘기하는 금융강국이라는 패턴, 이런 소위 얘기하는 달러를 이용한 이제 패권 전략을 통해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노동은 적게 하면서 금융으로서 모든 거를 소비하면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비슷한 정책을 일부 이제 언급하는데 관세 있잖아요. 관세. 관세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경상적자인 것까지 경상흑자로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것까지 흑자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욕심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욕심쟁이라는 표현을 해드린 거는 경상수지까지 만약에 흑자를 만든다. 고율의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면 수입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본원적인 달러의 유입은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금융 수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풀려났던 달러 자금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근데 경상수지까지 흑자가 되면 또 나가는 보다 또 들어온 돈이 많게 되죠. 모두 다 달러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경상으로, 그 다음에 경상거래, 그 다음에 금융거래로 달러가 계속 유입이 되면요. 미국의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일 거예요. 더 이상 꺾이지 않는 초강세 패턴을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달러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ETF나 미국의 많은 마켓 지수들의 자금 유입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그걸 더 촉발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미국이 그런 현상들 이제 경상과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융수지까지 동시에 이제 흑자 재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딜레마가 발생되냐면요. 달러의 가치 조절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나타났던 모든 이제 달러의 우리 이제 균형적인 가격을 갖다가 설정하는 그 트렌드를 보시면 달러의 트레이드 딜레마를 통한 이제 가격 조절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 외부로 이제 돈이 나가지만 사실상 다시 유입이 되게 하면서 달러를 적정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죠. 왜냐하면 달러의 유치력 규모를 계산하고 거기에 베이스로 해서 세금을 매긴 재무부가 돈이 모자란다, 국가적으로 들어온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유출보다는 유입만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보다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수에서 모든 달러가 계속 머물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사실상 미국은 결정적으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외부에 달러를 공급하고 외부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자기를 넘보지 못할 만큼만 성장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뭐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든 아니면 일본처럼 이제 금융수지 흑자를 만들든 간에 돈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다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순환 고리에서의 패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외부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 이제 투입할 달러 자금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금융 가격들은 더 오르는 거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럴 때 달러의 패권이나 조절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어느 정도 잔여 남아있는 달러 자금들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사실은 미국으로 본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달러 패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흐름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관세를 통해서 자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이었던 거는, 트럼프 일선 때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기다가 수입이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자국의 제조업 기업 경기까지 악화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무역 협정에 다시 돌입을 해 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축소하거나 좀 줄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나 인제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매긴 것을 다시 인제 취소를 하기도 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관세 매겼던 정책들이 그 당시에는 매겨졌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 약세 용인이나 달러에 대한 패권 용인이 좀 가능했지만, 만약에 이번에는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관세를 매기고 그것을 완전히 고정화된 관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전에 잠시 넘어갔던 불안 징후들, 즉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러에 의한 패권 조절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제 모순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단기로는 좋지만 미국의 그런 이제 많은 이제 달러 정책들이 조금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현상들은 중간중간 계속 목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 이제 트럼프가 그 항상 그 외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달러 약세 정책을 쉽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G7을 대상으로 만약에 달러가 본국으로의 송금 금액들, 달러 본국으로의 송금 금액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요, 사실 인제 외부로 봤을 때 일본이 됐든 영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이 국가들한테 그전에 19년 20년도에 했던 것처럼 프라자 합의와 같이 이제 달러 약세를 만들게끔 당신들이 도모를 하세요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기 힘들죠. 왜냐? 그들이 가용 가능한 달러 금액들이 워낙에 이제 작아져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본인은 인제 달러가 강세지면은 초단기적으로 보면 시장도 좋고 경제도 좋아 보이니까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엔 이것이 이제 부흥시키는 인제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달러 약세 정책을 또 가져올 거예요. 이 약세 정책을 가져올 때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또다시 세율을 어느 정도 다시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고수했던 관세 정책을 또 되돌리는 그런 형국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초강세의 어떤 강수적인 어떤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기했지만, 후기로 가면서 또다시 이 정책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언와인딩 되는,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면 투자 방식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돈이 향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투자를 하려면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는 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지금 금융적 그 자본주의화가 이 국가들은 완전히 초접점으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인제 어떠한 정책을 펼치든 초단기, 뭐 초단기라고 하면 한 1-2 년이 되겠죠. 인제 단기적으로 보면 1-2년 정도는 사실상 본국으로의 달러 금액들의 유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금융시장 자체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전체 주식 시장의 GDP 대비한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200%입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해서 더블 정도의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왜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달러는 사실 찍어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문을 하지 않잖아요. 본원적 가치는 이미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고 달러는 더 이상 금이라든지 온스라든지 이런 어떤 금에 연동된 이제 고정된 자산의 저장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퇴색된 상태인데 그러면 찍어내서 그것을 또다시 부흥시키고 또다시 부흥시키는 것들의 전략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금융 자본화 정책은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을 몇백 프로까지 올릴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제조업 쪽에서 나타나는 그 기술은 굉장히 있지만 AI라는 특별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AI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의 기술력은 아직도 사실상 가성비로 봤을 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오히려 적어요. 즉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나 뭐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등이죠. 근데 무기도 1등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이 아니면은 사실 그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제품이나 미국의 반도체 칩, AI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달러를 이용한 금융 자본화 정책들이 더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어찌 보면은 이제 부침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부침은 분명히 한 번씩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은 미국으로의 이제 머니 인플로우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GDP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은 더 높아질 거고 여기에 이제 초접점으로 붙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일본의 연기금 펀드죠. 일본은 완전히 초접점으로 버텨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일본의 연기금 펀드들의 이제 벤치마크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시면요. 4분의 1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해외 채권, 그다음에 국내 채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벤치마크가 된 지수는 모두 다 미국의 ETF들이에요. 그리고 벤치마크가 되는 해외 채권 지수도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흥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채도 들어가고 이 유럽의 채권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전히 일본의 연기금 펀드가 추종하는 벤치마크 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당연히 미국채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채에 대한 비중, 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고 연기금 펀드들이 이제 전체 운용 규모를 보면 거의 3조 달러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자산에 대한 편입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국이 소위 시행하는 환약세, 그러니까 엔화 약세 정책이라든지 기타의 이제 외교 안보적인 정책들 그리고 경제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매 2년마다 한 번씩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그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우리 경제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다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접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적고 미국의 시장 파이에 대한 수혜 효과를 일본이 다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 쪽 같은 경우도 사실상 미국 못지않게 투자 자금의 유입 자체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자본 수지의 흐름,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인플로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은 중국이 됐든 아니면 한국이 됐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친숙하게 접하는 국가들은 특정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다 좋아지는 쪽은 아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장, 특정한 산업군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시되 일부분 비중 조절은 당연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적 포트폴리오가 우선되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져가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